오늘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동영상 강의를 다시 이제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소화와 영양에 대한 챕터를 동영상 강의로 이제 공부를 하시고요. 오늘 수업에 참여하였던 학생들도 조금 추가되는 내용들이 있으니 여유가 된다면 본 강의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소화라고 하는 거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정의가 내려져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물들이 체내에 흡수될 수 있는 형태로 이게 변화시키는 것을 소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은 포도당으로 단당류로 만드는 거예요. 다당류를 단당류로, 그리고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그다음에 지질은 그 지방산으로 이제 분해시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영양소로 흡수되는 것들도 있지만 그 노폐물도 이제 생기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 노폐물을 배출하는 것 과정까지도 소화에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음식물들을 이렇게 소화를 시키는 이유는 우리 인체에서 이제 필요한 에너지, 그리고 이제 단백질을 생산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전신 조직을 이제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필요한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을 우리는 소화라고 이제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소화기계라고 하는 것은 위장관계와 크게 소화 부속기관으로 이제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이 위장관 GI이라고 하는 것은 상부위장관, 특히 이제 입에서부터 시작해서 위까지 포함을 하고요. 그리고 하부위장관은 이제 소장에서 대장까지, 그러니까 항문까지 이제 연결되어 있는 것을 하부위장관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화 부속기관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특히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담낭이나 간, 췌장, 그리고 이제 소화샘, 이러한 것들이 있다고 보시면 좋겠어요. 특히 이제 담낭, 간, 췌장에서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소화에 필요한 효소들을 분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능에 대해서 알아두시는 거가 좋겠다. 소화샘, 그러니까 특히 침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아밀라아제라고 하는 것을 분비를 하니까요. 그 다음에 소화기계의 구성에서 보시면 해부학에서 이미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강과 혀 이쪽에서는 이제 저작작용을 하고 있죠. 특히 이제 침샘에서 그 소화효소를 분비를 합니다. 아밀라제를 분비를 하게 되면서 탄수화물을 1차적으로 이렇게 다당류를 1차 분해하는 어떤 과정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담당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식도는 음식물의 이동 통로이죠. 그래서 연동 운동에 의해서 음식물을 이동을 시키고요. 인투도 마찬가지로 음식물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그 간이라고 하는 것은 영양소의 어떤 대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관입니다. 이러한 간의 기능에 대해서는 뒤에 배우게 될 근육과 대사에서도 다시 한번 관련 내용들을 살펴보시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담낭이라고 하는 곳은 간에서 생성한 담즙을 저장을 해두었다가 그 담관, 바일덕트를 통해서 십이지장으로 분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담즙을. 그리고 그래서 이 바일덕트라고 하는 것은 그 위에서부터 그 십이지장으로 내려온 음식물 중에서 그 지질을 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겠죠. 그리고 이하선, 설하선, 악하선 이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 그 침샘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침샘에서는 그 아밀라제를 분비를 해서 그 녹말이라고 하는 다당류를 이당류로 분해시키는데 어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 소화를 시작을 하기도 합니다. 지질 분해 효소, 특히 신생아의 경우에는 췌장의 기능이 적절치 않기 때문에 이 침샘에 포함이 되어 있는 리파제에 의해서 지방이 분해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췌장에서도 이제 그 췌장에서는 크게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죠. 뒤에서도 보시겠지만 인슐린이라고 하는 그 혈당을 낮추는 그 호르몬을 분비를 하기도 하고요. 소화에 필요한 소화 효소를 분비를 해서 그 음식물의 어떤 소화에 도움을 주는 그러한 어떤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우리는 췌장의 기능을 크게 이제 그 아까 내분비 기능이 있었죠. 그래서 호르몬을 분비하는 내분비 기능과 외분비 기능
기능으로 나눈다라고 여러분들이 뒤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소화기계 기능에서 보시면 섭취,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를 하죠, 그죠? 그래서 입을 통해서 섭취를 하고 난 음식물들은 우리가 이제 삼킵니다, 그죠? 그래서 삼키는 것을 연화작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목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이러한 것들은 이제 식도에서 받아서 연동운동에 의해서 음식물을 위로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위에서는 연동운동에 의해서 음식물들이 소화액과 잘 섞일 수 있도록 하면서 아래로 그 소장 부분으로 이렇게 넘겨주는 그런 역할들도 하고 있고요. 소장에서는 당연히 여기에서도 연동운동을 하고 있고 대장에서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계적 소화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저작, 그러니까 즉 chewing, 씹기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쌍시옷 발음이 잘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저작이라고 하는 것은 입에서 이루어지죠. 그다음에 위에서는 이 1차 저작 과정을 통해서 넘어온 음식물들이 이렇게 걸쭉한 주개 형태로 변화될 수 있도록 교육, 그러니까 젓는 작용을, 썩는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분절 작용은 소장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다음에 화학적 소화는 소화 효소에 의해서 소화가 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소화 효소가 분비되는 기관인 입, 그리고 위, 그리고 소장에서 그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흡수는 주로 소장에서 대부분 이루어지고 알코올과 같은 것은 위에서 흡수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배변, 노폐물 생성된 그 우리 소화 과정에서 생성된 노폐물들은 대장에서 이렇게 대변의 형태로 만들어지면서 항문을 통해서 몸 밖으로 배출시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쪽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은 과거에 이제 그 우리가 내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분류를 해놓은 교재들도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앞에서 설명했던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 교재에 제시되어 있는 그림으로 다시 한번 더 제시를 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교재에서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음식물이 입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 식도를 거쳐서 위로 넘어오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 위에서는 그 휘젓기 작용이 일어난다라고 했었습니다. 물론 소화 효소도 분비가 되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게 이제 12지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12장 넘어오게 되면 부속기관에서 분비되는 어떤 그 소화 효소에 의해서 또다시 이제 소화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그다음에 소장에 도달한 음식물들은 주로 공장에서 그 음식 영양소들이 이제 흡수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대장에서는 이렇게 대변 흡수되지 못한 물질들을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동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페리스탈시스라고 하는 것은 음식물을 추진시키는 이동시키는 어떤 주요 방법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위장관의 어떤 서로 이웃한 부분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음식물을 내려보내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분절이라고 하는 것은 기계적 소화의 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소장에서 음식물과 소화 효소를 썩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로 이제 소장에서 이렇게 연동운동이 일어나면서 그죠? 구강 구조는 여러분들이 해부학에서 배우셨을 거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이제 교재를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강의 시간을 조금 줄여야 되니까요. 특히 이제 후두개, 에피글로티스라고 하는 것은 구인두와 후인두 경계에 있는 것으로 음식물이 기도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침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제 침과 아밀라아제를 분비하는 기관입니다. 글랜드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침샘에는 이하선, 귀 밑에 있는 이하선과 혀 밑에 있는 설하선, 그리고 턱 밑에 있는 악하선, 이렇게 세 개로 분류를 할 수 있고요. 침샘의 사이즈는 이하선이 가장 큽니다. 그 다음에 설하선은 혀 밑에 있죠. 그죠? 얘는 이제 우리가 침을 이게 끈적한 그 점도에 따라서 이제 뭐 장액성이냐, 점액성이냐로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설하선은 혼합성이긴 하지만 주로 점액성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악하선은 이제 점액성과 장액성이 골고루 섞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침 전체의 침 중에서 이렇게 악하선에서 생성되어서 분비되는 침이 가장 많은 것을 볼 수 있고요. 이 침샘은 부교감 신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설인신경 9번, 이게 10번으로 있는데 이거 고쳐 주셔야 됩니다. 9번 설인신경과 안면신경의 지배를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침이라고 하는 것은 윤활 작용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소화 효소를 분비를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소화를 담당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침에서 이제 침에 포함이 되어 있는 소화 효소가 바로 이제 대표적인 거가 아밀라제입니다. 얘는 다른 말로 프티알린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다당류를 이당류로 분해시키는 거. 다당류의 대표적인 거가 바로 녹말. 그러니까 전분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탄수화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지질분해 효소가 이렇게 침에서 분비되는 그 효소 중에서 지질분해 효소가 있는데요. 리파제라고 하는 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단계에서 조금 내용이 조금 잘리네요. 요 단계에서는 그 성인의 경우에는 침샘에서 분비되는 그 리파제보다는 췌장에서 분비되는 리파제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신생아의 경우에는 췌장이 발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침샘에서 분비하는 리파제가 지방을 분해하는 데 굉장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오프라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신생아는 그 신생아가 이제 섭취하고 있는 분유나 그다음에 이제 모유, 특히 모유에는 지방 성분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침분비 조절에서 보시면 이렇게 단순 반사와 촉권 반사가 있습니다. 단순 반사라고 하는 것은 음식물이 입안으로 들어갔을 때에 나타나는 반사인데요. 이런 그 음식물이 이제 입안에 들어오게 되면 살리버리 센터에서 이렇게 연수해 있습니다. 살리버리 센터에서 이 그 정보를 받아들여서 이 센터에서는 자율신경계에 이제 명령을 내리게 되죠. 그러면 아까 앞에서 봤었던 부교감 신경들이 자극을 받아서 침샘에 자극을 주게 되고 이런 소화 효소를 분비를 할 수 있도록 침 분비를 증가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건 반사는 여러분들이 이미 이제 과거에 이제 경험을 했었던 것들을 특히 뭐 레몬 같은 것들은 상큼하고 입안을 굉장히 조금 그러니까 이렇게 신 느낌을 이렇게 주잖아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한번 맛을 봤었기 때문에 그 레몬을 이제 생각을 하면 이제 뭐 또 생각을 하거나 음식을 이제 본다든지 냄새를 맡게 되면 입안에서 이제 침샘이 자극을 받아서 침이 분비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식도라고 하는 것은 그 음식물이 통과하는 기관입니다. 그죠? 그래서 음식물을 삼키면서 위역류가 위 안에 있던 음식물이 식도로 올라오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이제 리플럭스라고 해서 이제 역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역류 방지에 도움을 주는 것가 바로 이제 관략근이라고 하는 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도를 기준으로 해서 보시면 관략근이 두 개가 있어요. 예, 보면 어퍼 에소파지알 스핑터라고 하는 거가 있고요. 그래서 얘는 인두와 식도 사이에 있는 관략근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서 그 파링고 그다음에 에소파지알 스핑터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하부식도 관략근은 위와 그 식도 사이에 있는 관략근입니다. 그래서 가스트로 에소파지알 스핑터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다른 말로 로어 에소파지알 스핑터라고 이제 부르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식도에서는 이제 구인두기 그러니까 오로파린지알 스테이지에서는 음식물이 인두로 이제 유입이 되고 나면 그 연하 중추가 음식물 삼키는 중추가 호흡 중추를 억제를 해요. 해서 이제 후두개가 음식물이 기도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게 뒤로 이렇게 다 접혀지게 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식도기 에소파지알 스테이지라고 하는 것은 그 상부 식도 관략근에서는 호흡하는 동안에 공기가 소화관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관략근을 꽉 조아서 닫아버리죠. 그래서 음식물이 식도로 들어올 때 이 그 관략근을 잠깐 열었다가 다시 또 닫고 이런 식으로 해서 소화관에 이제 음식물이 공기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이제 음식물을 섭취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공기가 이제 위쪽으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트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공기가 이제 과다하게 들어가게 되면 위팽만이라던가 하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서 구토를 유발을 한다거나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특히 이제 무의식 환자에게 음식물을 공급을 할 때 공기가 들어가지 않아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식도라고 하는 것은 연동 운동을 통해서 음식물을 아래로 밀어낸다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음식물이 로어 에소파지알 스핑터에 도달을 하게 되면 음식물을 위로 밀어넣게 되고 이렇게 식도에 있던 음식물이 위로 다 들어가게 되면 이제 삼키기가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음식물들이 그 식도의 연동운동에 의해서 음식물이 위로 들어가기도 하지만 이미 그 연동운동이 자극이 되면 음식물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위에서는 미리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거를 우리는 수용성 이완이라고 얘기합니다. 리셉티브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그 음식물이 그 잘 들어올 수 있도록 그 위내의 압력을 살짝 감소시켜 줍니다. 그러면 압력이 식도 쪽이 더 높기 때문에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음식물이 흘러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이렇게 압력을 감소시키는데 영향을 주는 거 바로 미주신경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잠깐 브레이크 타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